20. 총소득. 왜 평균적인 미국인이 평균적인 인도인보다 훨씬 더 부자인가? 우리는 상당히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 생활 수준, 교육 기회, 건강 서비스, 사회 기반 시설, 국가 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가나는 전 세계 중 특정 지역,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미국, 캐나다, 서유럽 그리고 몇몇 상당히 부유한 다른 국가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락하고 심지어 넘쳐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너무나 큰데 혹시 여러분이 전 세계를 여행해 보면 자기 나라의 생활 여건과 너무나 대조적인 세계 일부 지역의 생활 여건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엄청난 불평등에 대한 깨달음이 경제학에 대한 여러분의 흥미를 유발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불평등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부유하고 생활 수준이 높은 국가로 이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시경제학은 이러한 이슈를 연구하는 유용한 개념 구조를 제공하고 왜 그런 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성장, 때로는 장기 거시 경제학이라고 불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5개의 장에서는 경기 변동, 때로는 단기 거시 경제학이라고 불린다에 대해서 공부한다. 특히 이 장에서 국가 간 생활 수준의 차이가 왜 존재하고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21장에서는 경제 성장, 즉 어떻게 왜 경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성장하고 더 번영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제22장에서는 가난한 나라를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논의한다. 핵심 개념 1인당 GDP는 국가별로 아주 큰 차이가 난다. 현재 환율로 계산한 혹은 구매력 평가 차이를 조정한 1인당 GDP를 사용하여 국가 간 소득 격차를 비교할 수 있다. 총 생산함수는 한 국가의 GDP를 그 국가의 자연스토, 노동의 총생 효율성 단위, 그 국가의 기술을 연결시킨다. GDP 국가 간의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노동자 1인당의 물적 자본의 차이와 노동자의 인적 자본의 차이로 나오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 차이와 생산성의 효율성 차이이다. 20-1 전세계의 불평등. 전 세계의 국가 간의 소득 변동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척도를 정의하는 것이다. 국가 간 생활 수준 및 경제 여건의 차이가 어떻게 정형할 수 있을까? 1인당 소득이 하나의 강건한 척도이다. 1인당 GDP 차이에 대한 측정. 1인당 GDP는 GDP를 총 인구로 나눈 것이다. 19장에서 총소득 혹은 GDP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배웠다. 생산 측면, 지출 측면, 소득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고 국민소득 개정의 항등식에 의하면 이 세 가지 모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답을 가진다. 그것은 국내 생산량 줄여서 GDP이다. GDP는 한 국가의 총생산 요소를 총인구로 나눈 것이 1인당 GDP이다. GDP를 해당 국가의 총인구로 나눈 것은 1인당 GDP이다. 1인당 GDP는 1인당 소득이라고 불리지만 간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1인당 GDP라는 용어를 2장 내내에 사용할 것이다. 좀 더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다. 1인당 GDP는 GDP 나누기 총인구. 예를 들어 2014년 미국 명목 GDP는 17조 3억 5천 달러였다. 총 인구는 3억 1,900만 명으로서 1인당 GDP는 54,306달러이다. 다른 국가의
미국의 1인당 소득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이웃 국가인 멕시코를 보자. 물론 멕시코의 소득은 미국의 달러로 계산되지 않고 페소로 계산된다. 비슷한 계산을 통하여 같은 해 2014년 멕시코 1인당 GDP를 구할 수 있고 그 값은 14만 140.101 페소이다. 이 수치는 다른 단위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54,306달러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다행히도 환율을 이용하여 페소를 달러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 1달러당 13.04 페소의 가치 혹은 1페소를 1 나누기 13.03 페소 0.076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다음의 식처럼 이 비율을 이용하여 멕시코의 평균 소득을 달러로 바꿀 수 있다. 멕시코 1인당 GDP 이꼬로 멕시코 1인당 GDP 페소 곱하기 환율 140.101 곱하기 0.076 16,648달러. 따라서 평균적인 멕시코인은 약 16,648달러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 이 수치는 평균적인 멕시코의 소득을 가진 개인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소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유용하다. 이와 같은 환율 기반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GDP와 인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의 1인당 GDP를 계산할 수 있다. 일례로 2014년 스웨덴 1인당 GDP는 57,440달러였고 독일은 47,407달러였다. 스웨덴과 독일의 1인당 GDP는 각각 1인당 미국의 1인당 GDP와 비슷하지만 미국은 몇몇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미국의 1인당 GDP가 멕시코의 5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인도보다 34배이고 세네갈보다 50배 이상이고 에티오피아보다는 94배라는 사실도 안다. 환율 기반 척도는 다른 국가의 평균적 시민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이 구매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국가 간의 가격의 변동이라는 사실, 가령 전화요금과 같은 재화가 부분적으로 멕시코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싸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반대로 과테몰라와 이발 같은 재화는 멕시코에서 더 싼데 그 이유는 노동 및 다른 투입 요소가 더 싸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구매력 평가를 사용한 1인당 GDP를 선언한다. 제19장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를 수정하기 위하여 GDP와 같은 경제 변수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정의 실질 GDP라는 개념을 유도하였다. 국가 간에는 GDP를 비교할 때 비슷한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달러와 페소 간의 환율은 이러한 조정을 완전히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를 보기 위해서 2014년 1월 1일 페소와 달러 간의 환율이 13.09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만약에 달러당 12.76이라는 페소였던 2014년 1월 1일에서 환율을 사용하면 멕시코 평균 GDP는 1,648달러가 아니라 1,980달러였을 것이다. 이러한 변동은 멕시코 혹은 미국에서 가게가 직면하는 가격의 변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현재의 환율을 이용하여 멕시코의 소득을 달러로 바꾼 결과에 불과하며 생활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변동한 것이다. 구매력 평가는 자국의 통화로 표시된 GDP를 공통 단위로 바꾸기 위한 좀 더 유용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 아이디어는 앞장에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바꾸는 개발 조정 방식과 아주 비슷하다. 특히 구매력 평가는 각 국가에서 대표적인 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각국에서 1달러로 이 대표적인 바스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GDP를 조정한다. 그 결과 어떤 국가에서는 GDP가 PPP로 조정된
미국 달러로 추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이 대표적인 바스켓을 사는데 미국에서 약 1달러를 들고 멕시코에서는 8.90 페소가 든다. 따라서 미국 달러와 페소 간의 PPP 전환지수 PPP 컨버전 팩터는 1달러당 8.90 페소 혹은 1페소당 0.11달러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PPP로 나타나는 구매력 평가로 나타나는 1인당 멕시코 1인당 GDP는 페소로 나타난 1인당 GDP에 방금 도출된 페소 1달러 PPP 전환 지수를 곱함으로써 비교될 수 있다. PPP로 나타낸 멕시코의 1인당 GDP, 페소로 나타낸 1인당 GDP 페소 곱하기 PPP 구매력 평가 13.1 PPP 구매력 평가는 각 국가에서 대표 바스켓의 비용을 산출하고 국가 간의 소득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대적 비용이다. 각 국가에서 대표적인 바스켓 비용을 산출하고 국가 간 소득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국가 간 소득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대적 비용이다. 자료가 말하는 것, 빅맥 지수. 1986년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의 대안적인 척도로서 빅맥 지수를 제안했다. 이 지수는 단순히 빅맥의 가격의 두 나라 간의 비율이다. 1986년 이미 많은 국가에서 맥도날드가 있었으며 수많은 국가에서 빅맥 가격은 계산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어떤 국가의 간의 환율을 대신한 대안적 척도가 제공될 것이다. 재미삼아 제안되었지만 빅맥 지수는 인기를 얻었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빅맥 지수는 PPP 구매력 평가 지수를 조정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다. 다양한 재화의 대표적인 상품 묶음 대신 단지 하나의 재화인 빅맥, 사람들이 소비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상품 묶음으로 비교된다는 만으로 구성된 상품 묶음으로 비교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빅맥 가격은 국가 간의 진정한 생계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결과 환율을 이용하여 얻은 1,648달러와 비교하면 1인당 소득에 대한 환율 기반 척도와 PPP 기반 척도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PP 기반 척도를 이용하였을 때 미국 경제와 가난한 국가의 경제 사이에 격차가 너무 작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GDP가 낮은 국가일수록 생계비가 적게 든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GDP에 대한 환율 기반 척도는 많은 상품이 가난한 국가에서 더 싸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인당 소득의 불평등, PPP, 기반 척도를 사용해 보면 국가 간에 아직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도표 20-1에 2014년 PPP로 조정된 국가 간의 1인당 GDP 그래프를 보여준다. 2011년 불변 가격으로 표현하고 불변 가격 개념은 19장에서 설명하였다. 부룬디, 라이베리아, 니제르를 포함한 5개국은 PPT로 조정된 1인당 GDP가 1000달러보다 적고 콩고 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아이티, 루안다를 포함한 17개국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라. 이 측정치는 같은 해의 미국 54,306달러, 프랑스 39,397달러, 374달러, 독일 47,407달러와 상대적으로 대조적이다. 케냐, 부룬디, 국가수, 콩고, 에티오피아, 콩고 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말리 포함, 케냐, 니카루가,
파키스탄 포함 이집트, 인도, 베트남, 브라질, 중국 10,000에서 20,000 달러. 멕시코,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포함 이탈리아, 대만민국, 스페인 포함 호주, 독일, 영국 포함 카타르. 도표 20-2는 도표 20-1의 부충격 구름으로 서로 다른 색으로 PPT 서로 다른 색으로 PPT로 조정된 1인당 국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등 1인당 GDP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초록색은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그림은 도표 20.1로 나타낸 것과 비슷하지만 부유한 국가는 어디에 있고 가난한 국가는 어디인지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소득의 차이에 대한 두드러진 패턴을 몇 가지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은 몇 개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륙보다 가난하게 나타난다.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부분도 역시 가난하다. 반대로 북미, 서유럽은 상대적으로 부유하다. 이 지도는 전 세계에 상당한 경제적 불평등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 장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이면에 있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1인당 GDP. 우리는 지금까지 총소득을 총인구로 나눈 1인당 GDP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총인구에는 생산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 연장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 간의 1인당 GDP 변동 중 일부가 어느 정도 인구에 일하고 있는지 차이 때문에 발생한 가능성이 크게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회피하는 자연스러운 대안은 노동자 1인당 GDP per worker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 노동자 1인당 GDP 정의는 고용된 사람을 의미하는 노동자로 GDP를 나눈 것이다. 노동자 1인당 GDP 나누기 고용된 사람 수. 국가별로 2014년 국가별 노동자 1인당 GDP PPP 구매력 평가설이 조정된 2011년 불배 달러. 노동자 1인당 GDP 국가별 도표는 20.1에서 보았던 1인당 GDP와 비슷해 보인다. 한 가지 눈에 보이는 차이점은 모든 국가의 1인당 GDP가 1인당 GDP보다 더 높기 때문에 20.1과 비교해 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 척도는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각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있는지를 좀 더 잘 보여준다. 20.3은 도표 20.3은 20.1과 비슷하지만 PPT로 조정된 노동자 1인당 GDP를 사용하고 있다. 총인구 대신 노동자 비율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면 도표 20.1에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면 두 도표는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지만 노동자 1인당 GDP의 경우 1인당 GDP의 경우보다 분모가 항상 조금 더 작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노동자 1인당 소득이 1인당 소득보다 당연히 더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2014년의 PPT로 조정된 1인당 GDP는 15,745달러. 이것은 현재 가격으로 16,725달러와 같다. 인 반면 멕시코의 2010년 역시 2011년 불변의 가격으로 PPT로 조정된 노동자 1인당 GDP는 38,661달러이다. 인도의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수치가 각각 5,224달러와 13,261달러이다. 이것으로 보아
노동자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의 그룹은 이제 도표 20-1에서 H처럼 5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된다. 생산성은 1인당 근로자가 1시간에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이다. 생산성은 1인당 1명의 근로자가 1시간에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이다. 국가가 1인당 GDP의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국가가 한 1인당 GDP의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생산성은 1인당 GDP 혹은 노동자 1인당 GDP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생산성의 차이 때문이다. 여기서 생산성은 1명의 근로자가 1시간에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말한다. 19장에서 살펴본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에 대한 논의로부터 여러분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즉 GDP, 총소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떠올릴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 역시 근로시간 1시간당 GDP를 측정한다. 노동자 1인당 GDP의 생산성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똑같은 이유로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노동자 1인당 총 근로소득 시간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이 변동은 작다. 국가 간 1인당 GDP의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국가 간의 생산성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어떤 나라의 노동이 다른 나라보다 더 생산적이게 하는 요인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소득과 생활 수준, 1인당 GDP 혹은 노동자 1인당 GDP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대상인가 하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인당 GDP는 고용된 노동자 수 대비 GDP의 차이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왜 몇몇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생산적인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유익하다. 우리가 국가 간 소득의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또 다른 이유는 국가 간 생산 수준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1인당 GDP는 아이들과 연장자를 포함해 전체 인구의 상황이 이 정도 척도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자연히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1인당 GDP는 많은 것을 놓친다. 앞장에서 나타났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1인당 GDP는 한 국가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아주 좋은 가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치로 다양한 차원의 행복과 생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은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안지대 지역이 내륙지대보다 더 부자가 많다. 멕시코에서는 북부와 남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큰 소득의 불평등은 1인당 GDP와 같은 평균 소득이 한국 국가의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방해가 된다. 마지막으로 19장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사람들은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오염과 건강관리의 질, 공공안전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국가 간의 이러한 요인의 차이가 1인당 소득이라는 수치에 의해 파악되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은 1인당 GDP만을 기준으로 하는 국민복지를 포괄적으로 일반화한 것으로 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으로부터 생활 수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앞장에서 1인당 소득과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게다가 특정 국가에 대하여 논의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가난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연구자들은 절대 빈곤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1993년 절대 빈곤은 하루 1.08달러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일반적으로 1인당 하루에 1달러 빈곤선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 척도는 2011년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90달러로 갱신되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적은 돈으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상상하지도 어렵지만 2012년에 8억 9,900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하루에 1.90달러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자 했다. 도표 20.4는 Y축을 한 국가의 인구 중 절대 빈곤을 차지하는 비율로 X축은 PPP 구매력 평가설에 조정된 1인당 GDP를 나타내는 산점도이다. 1인당 GDP와 이 척도 간에는 역시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1인당 GDP와 빈곤, 기대수명, 인간 발달 지수 등을 포함한 생활 수준의 몇몇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은 간략한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 먼저 1인당 소득의 초점에 맞추고 다음으로 건강, 교육, 빈곤, 그리고 국가 내의 불평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봐라.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채택한 전략이다. 2014년 가난. 이 도표 및 비슷한 도표는 1인당 GDP의 10% 변화는 X축의 비례 눈금을 사용하고 있어서 소득이 좀 낮은 약 500달러에서 출발하든 소득이 좀 높은 8,000달러에서 출발하든 간에 가로축 눈금에서 동일한 절대적인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라. 예를 들어 500달러로 표시된 지점의 10%가 증가했을 때 가로축의 거리는 8,000달러로 표시된 점이 10%를 증가했을 때 가로축의 거리와 똑같다. 앞의 장에서 19-8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제20장에서 경제성장을 논의할 때 비례 눈금 방식을 사용할 것이고 경제성장의 맥락에 왜 비례 눈금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히 유용한지를 명확하게 특히 유용한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도표 20-4 2014년 가난과 1인당 소득 간의 관계 PPT 구매력 평가성으로 조정된 2011년 불변 달러 하루에 1.90달러보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율로 측정된 절대 빈곤이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국가들 사이에서 더 높다. 도표에서 1인당 GDP가 10,000달러보다 많은 국가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대적으로 번영한 국가들은 실제로 하루에 1.90달러보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사라진다. 하루에 1.90달러보다 적은 비용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 3만 달러 1인당 GDP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의 위험성 국가 간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범하는 실수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1인당 GDP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수는 남아메리카 공화국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명확하게 드러난다. 1994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라고 알려진 억압적인 인종 분리 체계 아래서 소수의 백인이 지배하고 있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제도는 흑인의 정치적 참여를 막고
그들에게 경제적 활동을 통제했다. 흑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억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경제학자 찰스 페인스타인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가 21세기의 오랜 기간 전체적으로 아주 번영했지만 흑인 시민들의 소득은 이 기간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인당 소득만을 살펴보면 흑인 시민의 대부분은 소득이 매우 낮았고 이들의 생활 여건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1인당 GDP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빈곤이 아주 나쁜 건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 건강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태어났을 때 평균적인 기대 수명을 살펴보는 것이다. 도표 20.5의 Y축은 기대 수명, X축은 PPT, 구매력 평가 성질에 조정된 1인당 GDP에 대한 산점도이다. 이 역시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생활 수준에 대한 이러한 비소득적 기반 척도도 1인당 GDP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간의 생활 수준을 측정할 때 고려해야 될 몇몇 다른 요인들도 있다. 그중 하나는 국제연합의 인간발달 지수이다. 이 지수는 1인당 소득, 기대 수명, 그리고 생활 수준을 좀 더 전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교육 척도 등을 결합시키고 있다. 도표 20.6 Y축은 인간발달 지수, X축은 PPP로 조정된 1인당 GDP로 하는 산점도이다. 1인당 GDP와 이 척도 간에 역시 강한 상관관계가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1인당 GDP와 빈곤, 기대 수명, 인간 발달 지수 등을 포함한 생활 수준의 몇몇 척도가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전략을 떠올리게 해준다. 먼저 1인당 소득의 초점을 맞추고 다음으로 건강, 빈곤, 교육, 그리고 국가 간 및 국가 내의 불평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채택한 전략이다. 도표 2014년 기대 수명과 1인당 GDP 간의 관계. 이 도표 태어났을 때의 기대 수명. 도표 1인당 GDP에 조정된 불변진리. 이 도표는 1인당 GDP가 좀 더 높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기대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좀 더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도표 20-6 2014년 인간 발달 지수와 1인당 GDP 간의 관계. 인간 발달 지수는 1인당 GDP, 기대 수명, 25세 이상의 사람들이 평균적인 교육 연수, 재학 중인 아이들의 등록자 수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고 있다. 이 도표는 PPT로 조정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20-1번 생산성과 총생산 함수. 앞에서 언급했듯이 1인당 GDP 혹은 노동자의 1인당 GDP 국가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산성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국가 간의 생산성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다. 그러고 난 다음 총생산성을 이용하여 이러한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들어간다. 생산성 차이, 인간 자본, 각 개인에 있어서 생산물이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기량이 축적된 것이다. 각 개인에 있어서 생산물이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기량이 축적된 것이다. 생산성 차이. 왜 생산성이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에 대한 세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그 이유를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인본 자본,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이란 생산물 혹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술 축적을 의미하는데 인적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대졸 노동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혹은 웹페이지 디자인에 있어서 고졸 노동자보다 더 생산적일 것이다. 가령 고졸 노동자 2명이 해야 할 임무를 컴퓨터 과학자가 하루 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 과학자는 고졸 노동자보다 2배의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역시 2배 더 생산적인 것을 의미한다. 물적 자본, 기계 장비치와 및 건물 등을 포함하여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재화, 기계 장치 및 건물 등을 포함하여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재화. 2. 물적 자본. 물적 자본이라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계 장비, 기계와 건물을 포함한 모든 재화이다. 예를 들어 농업에서 총생산은 농기계 투입물, 생산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 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해 저장되는 건물에 의존할 것이다. 이러한 투입 요소들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척도로 만들고 그것이 달러의 가치를 이용하여 경제의 물적 자본 스톡을 구할 수 있다. 경제가 더 큰 물적 자본 스톡을 가지고 있으면 각 노동자가 더 많은 장비와 구조물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므로 노동자들은 더 생산적이게 될 것이다. 물적 자본. 한 경제의 물적 자본 스톡은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장치, 구조물, 비노동 투입물 등의 가치이다. 기술은 한 경제가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일련의 장치와 운영된다. 3. 기술 장치. 기술은 한 경제가 노동과 자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장치와 운영을 말한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진 경제는 노동과 자본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따라서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한다. 우수한 지식, 예를 들어 다른 경제에 이용할 수 없는 새로운 제조 기술을 생산하여 이용하거나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기 때문에 경제는 더 나은 기술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사실 아래에서 보게 될 것이다. 총생산함수, 인적자본, 물적자본, 기술은 한 경제에서 노동자가 얼마나 생산적인가를 결정하는데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 총생산함수는 한 경제의 GDP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조합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도구이다. 인적자본, 물적자본, 기술은 한 경제에서 노동자가 얼마나 생산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 19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품을 모아서 GDP라는 하나의 척도로 어떻게 만드는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일단 모든 상품을 더하여 GDP로 바꾸는 단순한 작업을 완료하였다면 GDP를 마치 하나의 상품인 것처럼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단순화한 GDP의 구성 요소들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GDP의 무엇이 결정하는가를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이 장의 핵심 목표이다. 이러한 GDP 방식으로 GDP를 살펴보는 이점으로 일단 하나의 상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GDP와 다양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총생산 함수를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한 기업의 생산물과 투입 요소 간의 관계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한 농장에서 얼마나 많은 옥수수를 생산하게 되는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옥수수의 총 생산과 주요 투입 요소, 가령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와 사용되는 장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한다. 총생산 함수를 공부할 때 중요한 개념은 생산 요소이다. 생산 요소는 생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투입 요소, GDP를 생산하는 경우에 다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서 구매하는 재화 서비스라는 것을 앞의 장에서 배웠음을 떠오르자. 한 국가의 산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GDP를 만들기 위해 생산 요소
들이 어떻게 제어되는지 묘사하고 생산 함수를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기업을 연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초점은 티셔츠나 아이폰과 같은 특정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GDP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함수를 총생산 함수라고 부른다. 총생산 함수는 GDP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뿐만 아니라 왜 생산성이 각 국가마다 다른가에 대해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노동, 생산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이다. 한 국가는 노동자들이 한 국가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지를 경작하여 옥수수를 수확하는데 많은 노동자가 배치될 수 있다. 노동자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몇몇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인적 자본이 생산 요소의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되는 이유이다. 노동자들이 인적 자본의 차이는 한 경제에서 총 노동자 수는 그 경제가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가늠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신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총 효율성 단위는 총 노동자 수의 고용된 개별 노동자의 평균 인적 자본량을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대졸자 1명은 고졸자 2명이 수행하는 것만큼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고졸자보다 이 대졸자 2에게 2배의 비중을 부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제 똑같은 아이들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 해당 경제의 노동자 수와 노동자의 평균 효율성 혹은 평균 인적 자본량을 곱함으로써 노동의 효율 단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방정식은 만약 더 많은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거나 각 노동자가 더 생산적으로 되었다면 총 노동 효율성의 단위가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규교육을 통해서 기술이 더 많이 습득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다. 물적 자본과 토지. 두 번째 중요한 생산 요소는 물적 자본이다. 일반적으로 K로 표시된다. 독일어로 사용 자본이 해당하는 K이다. 한 경제가 더 많은 물적 자본 혹은 더 큰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자들은 더 많고 더 좋은 장비와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결과 그 경제는 더 많은 GDP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생산 요소는 토지이다. 18세기 경제를 생각해 보면 토지와 다른 자연 자원이 주요한 생산 요소였을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생산 요소로서 자연 자원과 기업가적인 재능, 기업과 사업가의 기술과 능력 등이 있을 것이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물적 자본과 노동, 특히 노동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 경우 토지와 자연 자원의 가치가 물적 자본에 포함될 수 있다. 건물의 가치도 마찬가지 물적 자본에 포함된다. 우리는 이 장에서 뒷부분에서 기술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때 기업가의 역할을 이야기할 것이다. 기억하겠지만 GDP의 또 다른 주요 결정 요인은 경제의 투입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총 생산 함수에서 기술은 생산 요소와 GDP 간의 관계를 요약해 준다. 더 나은 기술은 경제의 똑같은 투입 요소로부터 더 많이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주어진 생산의 효율성 단위와 주어진 자본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총 생산함수의 표현. 총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자. Y는 GDP를 나타낸다. 2. K는 국가의 물적 자본 스톡이다. 3. H는 해당 경제가 생산에서 사용되는 노동의 총 생산성의 효율성 단위이다. 4.
함수는 F, 물적 자본, 노동, 그리고 GDP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K와 L의 함수이다. 특히 GDP는 물적 자본과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의 조합을 통해서 생성한다. 5. A는 기술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A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한 경제의 똑같은 수준의 물적 자본과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를 가지고 있는 더 많은 GDP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기술의 역할의 아래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미 강조하였듯이 이 총생산 함수는 특정 형태의 물품을 생산하는 개별 기업의 생산 함수와 비슷하다. 특히 특정 기업의 생산 함수와 똑같이 총생산 함수는 GDP와 물적 자본에 대해서 증가 함수임을 보여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노동이 일정 기간 유지한 채 더 큰 물적 자본 스톡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GDP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물적 자본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더 많은 노동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GDP를 생산할 것이다. 총 생산 함수는 한계 체감 법칙을 따른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은 GDP에 대한 생산 요소의 한계적인 기여는 다른 생산 요소의 모두 일정하게 유지한 채 그 생산 요소의 생산 사용량을 늘릴 때 감소하는 것이다. 우리는 총생산 함수는 도표 20-7에서처럼 노동의 총 효율성의 단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혹은 20-8에서처럼 물적 자본의 스톡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도표 20-7로부터 시작해보자. 이 도표는 물적 자본과 산출 간 플러스 양과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보여준다. 특히 추가적인 물적 자본의 산출에 대한 한계적인 기여 물적 자본 스톡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산출은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가는 총 물적 자본 스톡의 감소 함수이다. 우리는 도표 20-7에 나와 있는 총생산 함수의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물적 자본 스톡의 한 단위 증가에 대한 산출 증가를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A점에서 한 단위 증가하였다고 생각해보자. 물적 자본이 더 적을 것을 때 대응하는 산출 증가는 크다. 물적 자본이 더 많은 오른쪽 B점으로 똑같이 한 단위가 증가할 때 대응하는 산출 크기는 더 작다. 이것은 A점보다 B점에서 수직적인 증가가 더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차이가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을 표현하고 있다. 도표 20-7의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 H를 유지할 채 물적 자본 스톡과 GDP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반대로 20-8은 물적 자본 스톡 K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와 GDP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 관계 역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만족한다.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은 다른 생산물의 투입량은 고정한 채 한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GDP에 대한 그 생산 요소의 한계적 기여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X축의 물적 자본 스톡인 총생산함수. 총생산함수는 노동의 효율성을 단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한 경제에서 물적 자본 스톡과 GDP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물적 자본의 스톡이 증가하면 GDP도 증가한다. 그러나 그 경제의 물적 자본 스톡이 증가할수록 물적 자본 스톡과 GDP 간의 관계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따라 점점 덜 가풀어지게 된다. 물적 자본 스톡과 똑같은 양이 증가했을 때 GDP 증가는 물적 자본 스톡이 더 큰 B점보다 물적 자본 스톡이 더 작은 A점에서 더 크다. X축이 물적 자본 스톡인 생산함수, 총생산함수. 총생산함수는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한 경제에서 물적 스톡과 GDP의 관계를 보여준다. 물적 스톡이 증가하면서 GDP도 증가한다.
그러나 그 경제의 물적 스톡이 증가할수록 물적 자본의 스톡과 GDP 간의 관계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따라 점점 가파르게 된다. 물적 자본 스톡이 똑같은 한 단위를 증가했을 때 GDP 증가는 물적 자본 스톡이 더 큰 B점보다는 물적 자본 스톡이 더 작은 A점에서 더 크다. A점. GDP 증가는 물적 자본 스톡이 더 큰 B점보다는 물적 자본 스톡이 더 작은 A점에서 크다. 물적 자본 스톡 GDP의 증가는 물적 자본 스톡이 더 큰 B점보다는 물적 자본 스톡이 더 작은 A점에서 크다. 도표 20. X축의 노동 효율성 단위 총생산함수. 총생산함수는 물적 자본 스톡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와 GDP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다시 한번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가 증가하면 GDP가 증가하지만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가 증가할수록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와 GDP의 관계가 점점 덜 가파라지게 된다. 노동 효율성 단위가 점점 덜 가파라지게 된다. 20-3 기술의 역할과 결정 요인. 우리는 이제 기술이 어떻게 총생산 함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 경제의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기술. 당신은 기술이 한 경제 투입 요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도표 20-9는 총생산물 함수에서 좀 더 좋은 기술을 가지는 함의를 보여준다.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GDP와 물적 자본 스톡 함수의 관계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한 번 더 노동의 총 효율성 H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GDP와 물적 자본 K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다. 이 기술이 향상될 때, 즉 경제가 더 나은 기술을 사용할 때 GDP와 물적 자본 스톡 관계는 위쪽으로 이동한다. 총생산 함수에 대한 연구는 왜 생산성이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해준다. 총 노동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더 나은 인적 자본, 더 큰 물적 자본, 더 나은 기술은 모두 GDP를 증가시킬 것이다. 총 노동자 수는 그리고 총 노동자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성을 증가하는 의미를 가진다. 더욱더 진보된 기술로 생산 함수 이동.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서 총 생산 함수는 위로 이동한다. 이것은 똑같은 양의 물적 자본 스톡과 노동의 총 효율성이 단위를 가지고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도표에서 노동의 총 생산 효율성의 단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물적 자본 스톡이 주어진다면 더 진보적인 기술을 가진 경제가 더 높은 수준의 GDP를 갖는다. 기술의 범위. 우리가 이미 정의했듯이 기술은 아주 광범위하다. 그리고 사실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지식이고 둘째는 생산의 효율성이다. 지식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우리는 전에 구할 수 없었던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수많은 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지식은 어떠한 임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수업 때문에 에세이를 쓰든가 계산할 때 컴퓨터를 사용한다든가 여러분은 이미 컴퓨터의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컴퓨터 사용 능력은 사회가 습득해 왔고 생산 과정에서 적용해 온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지식의 일부는 노동자의 인적 자본에 들어간다. 노동자들은 조부모로부터 더 생산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부모들보다 더 생산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중요한 일부는 기업의 물적 자본 스톡에 내재되어 있다.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경제의 물적 자본 스톡의 일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물적 자본 스톡과 또 다른 점에서 또한 있다. 당신들의 조상들은 컴퓨터 한 대에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고자 하여도 컴퓨터가 아직 상업적으로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당신들의 조부모는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작은 노트북보다 훨씬 거대한 컴퓨터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예로 컴퓨터 기술의 진보는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의 수와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속도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기술의 진보는 가끔 우연히 일어나지만 많은 경우는 경제 주체의 과단성이 있고 최적화된 결정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사회는 대학과 개인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과학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 과학을 생산적으로 적용시키는 데 새로운 방식을 찾는 데 집중적인 연구, 현재 존재하는 지식과 생산물을 상업화하는 데 맞춰져 있는 개발 활동 등과 같은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러한 진보를 달성한다. 연구 개발 R&D는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활동이다. 2012년에 약 125만 명의 사람들이 연구자로 일하고 있고 약 4,570억 GDP의 2.81%가 연구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이 중 2,780억이 기업에 의해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미국 정부, 대학 그리고 나머지 기관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기술의 두 번째 요소는 생산의 효율성으로 들어가 보자. 생산의 효율성이 왜 국가 간에 달라지고 국가 간의 기술 차이와 어떻게 닮아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경제를 상상해 보자. 한 경제에서 자원의 배분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다른 경제에서 자원이 개인과 기업 간에 무작 배분된다고. 이렇게 특별하게 이 두 경제 모두 두 가지 형태의 노동자, 즉 경제학 교수들과 농구 선수들이 있고 두 가지 형태의 일, 즉 교육과 농구가 있다. 첫 번째, 경제는 노동자들이 임무를 배분하는 시장에 의존한다. 가르치는 것보다 농구를 더 잘하는 선수들을 농구를 할 것이고 경제학 교수들은 교육을 할 것이다. 두 번째, 경제에서는 배분의 무작위로 일어난다. 경제학 교수들이 농구 경기를 하는 것에 배분되고 농구 선수들이 가르치는 일에 배분되었다고 가정하자. 두 경제 간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의 차이는 없고 두 경제 모두 똑같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경제는 더욱더 성공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연구개발, 과학적 지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혁신을 촉진하며 어떤 기업이나 국가의 기술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과학 지식을 생산에 적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기술 진보는 가끔 우연히 일어나지만 많은 경우에는 경제 주체의 과단성이 있고 최적화된 결정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생산의 효율성을 주어진 양의 생산 요소와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양의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한다. 생산의 효율성은 주어진 양의 생산 요소와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양의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두 경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차이는 생산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생산의 효율성은 주어진 비용 혹은 주어진 양의 생산 요소와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양의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 능력을 의미한다.
경제의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을 때 도표 20-9에서 보여주는 것과 비슷한 생산함수의 생산함수의 뭐야 이거 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생산의 효율성을 가지는 우리 정의하는 기술이 일부로서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생산의 효율성은 투입 요소의 양이 주어져 있을 때 경제 생산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차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GDP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때문에 A를 포함시킨다. 그래서 생산 함수는 다음과 같다. A, F. A 값이 크다는 것은 기술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큰 A는 노동의 효율성 단위와 물적 자본의 스톡이 주어진 상태에서 GDP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도표 20-9에 잘 나와 있듯이 생산 함수를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하지만 A는 생산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자. A가 경제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을 나타내지만 생산자들은 기술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투입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료가 말하는 것. 무어의 법칙.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전에서 꽤 주목할 만한 규칙이 1965년부터 오랫동안 관측되어 왔다. 그것은 하나의 칩에 붙은 트랜지스터의 수가 약 2년마다 2배로 될 것이라고 예언한 인텔의 창업자 고든 무어의 이름에 따라 무어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트랜지스터의 수는 컴퓨터 프로세스가 얼마나 빠르게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대충 이야기하자면 무어의 법칙은 컴퓨터 프로세서의 파워가 2년마다 2배가 된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1000과 10,000 사이의 수직적인 거리가 1000만과 1억 사이의 수직적인 거리와 똑같다는 비례 눈금을 사용하고 있는 도표 20-10에서 보여주듯이 지금까지 컴퓨터의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무어의 법칙이 성립되어 온 것 같다. 도표가 보여주듯이 하나의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1972년 약 1000개에서 2015년 약 10억 개가 넘어설 정도로 현저하게 증가했다. 컴퓨터의 기술의 발전에 대한 몇몇 다른 척도들도 무어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왔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의 픽셀 수와 램 저장 용량도 2년마다 2배가 되었다. 반면 컴퓨터 노드의 전기 소비량과 하드디스크의 저장 용량은 약 2년마다 절반이 되었다. 당연히 시간과 기술의 진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실질적인 법칙으로 만들어 주는 예정된 무언가는 없다. 이러한 진보는 새로운 컴퓨터 기술에 대한 몇몇 기업들의 투자로부터 이루어지고 이러한 투자는 결국 투자의 수익성에 의해서 추진된다. 이것은 대학과 개인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점점 더 많은 수의 젊고 유능한 학생들을 과학과 공학 그리고 관련된 분야로 끌어들이는 미국과 다른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능력에 의존한다. 미국에서는 모든 것을 변환할 수 있다. 이처럼 빠른 기술의 발전도 멈출 수 있다. 미래에는 과학과 공학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생이 적어지거나 정부가 개인 연구 혹은 대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중지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이것은 기술적 진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하게 한다. 더욱이 펀딩의 상당한 삭감 혹은 연구 분야의 수익성 변화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전 속도는 현재의 가파른 수준보다 늦어질 것이다. 이미 공학계는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칩에 계속 채우는 것이
경제적, 과학적 실행 가능성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관계는 매우 정확했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삶을 주는 영향력은 상당할 것이다. 무어의 법칙 도표 20-1 20-10 고든 무어는 1965년 컴퓨터의 프로세스의 속도가 꾸준히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나의 컴퓨터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약 2년마다 2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매우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무어의 법칙으로 알려진 이 주목할 만한 추세는 이제 우리 시대의 지속적인 기술 향상을 상징한다. 선택과 결과 나치 독일 학계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 경제학 교수를 농구 경기장에 배치하는 예는 아주 이상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 거의 극단적으로 그리고 아주 중대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의 예는 많이 있다. 한 예가 1933년 모든 유대인 학자들을 독일 대학에서 추방하고 질이 떨어지는 독일인으로 대체하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나온다. 많은 분야에서 독일의 학계는 재능 있는 학자들의 큰 손실을 보았다. 예를 들면 독일 대학 교수의 수학 교수 중 18%가 1933년과 1934년에 해고되었다. 그 결과는 그 당시에조차 참담했다. 나치 교육부 장관으로 유대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지금 괴팅겐 대학교의 수학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유명한 수학자 데이비드 힐버트는 괴팅겐 대학의 수학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헬 웨링어는 재능 있는 수학자들에 대한 이러한 중대한 손실이 독일 대학의 학문적 업적과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연구했다. 그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학위 논문을 학술 잡지에 출간될 수 있는 그 후 정교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계속 인용되는 확률로 능력을 측정했다. 월딩어의 결과에 의하면 나치 정책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 수학자들이 추방된 한 베를린 대학교, 브레실라우 대학교, 괴팅겐 대학교와 같은 대학에서의 박사과정 학생들의 질은 프랑크푸르트의 대학과 함부르크의 대학교, 슈투가르트 대학교와 같이 그러한 추방의 고통을 겪지 않은 대학교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의 효율성에 대한 희생의 효과가 상당히 심각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가 말하는 것, 기업 수준에서의 생산 효율성과 생산성. 경제학자 제임스 슈미치 주니어는 브라질 생산자들과의 경쟁에 직면한 미국, 캐나다의 철강 산업의 경험을 연구했다. 그의 발견은 어떻게 기업 조직의 변화가 생산 효율성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결과 생산성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슈미치는 미국과 캐나다 철강 산업의 생산성, 시간당 철광석 생산량의 측정은 적어도 외국과의 경쟁에서 거의 없었던 1970년대에는 일정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 브라질 생산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왔고 시카고와 다른 주요 시장들에 철광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슈미치는 오랜 기간 동안 일정했던 미국과 캐나다의 철광 산업의 생산성이 1990년대 2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슈미치에 의하면 이것은 자본 혹은 원료를 더 집중적으로 생산하기 때문도 아니라 새로운 생산 기술이 추진되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생산의 상당한 재구성 때문이었다. 철광 생산 공장은 상당히 노동 조합화되었다. 슈미츠에 따르면 효율성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다른 작업으로 배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장비의 수리공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하는 산업 연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규약은 수리공을 감축을 허락하지 않았다. 경쟁이 증가하자 이러한 노동 규칙은 변화하였고 더욱더 생산적으로 노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미스는 노동 규칙에서 이런저런 변화가 노동을 업무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비의 활용이 더 좋아졌고 그 결과 생산성이 극적으로 증가하게 된 추가적인 증거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기업가 정신.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왜 국가 간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하나 중요한 이유는 기업가 정신과 관련되어 있다. 22장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의되지만 다양한 요인이 기업가 정신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개인 기업이 기업가가 되는 것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기업가 정신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기업가가 되지 못한다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구 선수와 경제학 교수 간의 미스매치처럼 생산의 효율성은 더 낮아질 것이다. 독점과 GDP. 자료가 말하는 것. 멕시코가 1994년 미국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가입했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은 멕시코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나프타에 가입하고 첫 15년이 지났는데 멕시코의 성장은 대부분 분석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작았다. 독점과 새로운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해당 국가의 뚜렷한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오랫동안 주정부의 독점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멕시코의 통신 분야를 생각해보자. 멕시코의 통신 분야는 후에 민영화되었지만 현재 세계 부호 중에 한 명이 된 카를로스 슬림의 소유하에 있는 민간 독점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통신 분야는 무선과 브로드밴드에 있어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서 상당히 경쟁적이다. 도표 20-11에서 보여주듯이 멕시코의 통신 분야는 다른 비교 국가들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투자도 덜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갈아먹는 독점과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GDP에 상승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비슷한 소득의 국가들과 비교한 멕시코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저지가 ICT 지출, GDP에 대한 비율, 구매력 평가, 싱가포르, 멕시코는 어디냐? 멕시코, 일본, 대한민국. 독점과 새로운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종종 투자를 저하시키고 기술 진보를 느리게 한다. 예를 들어 통신 분야가 독점되어 있는 멕시코는 1인당 GDP 소득을 가진 다른 국가들보다 정보통신 분야를 덜 투자한다. 증거에 근거한 경제학. 왜 평균적인 미국인이 평균적인 인도인보다 훨씬 더 부자인가? 미국과 인도 간의 생산성, PPP, 구매력 평가로 조정된 1인당 GDP 차이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요소, 인적 자본, 물적 자본,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용하다. PPT는 조정된 노동자 1인당 GDP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할 때 만약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똑같은 인적 자본, 물적 자본 혹은 기술을 가졌다면 발생했을 실질적 PPT로 조정된 노동자 1인당 GDP를 비교할 수 있다. 도표 20-12가 정확히 특히 기술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한 것이다. 교육의 성취도, 인적 자본의 중요한 관점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총 효율성 단위로 계산한다. 3열 각국의 노동자 1인당 평균 교육 연수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평균 교육 연수를 가지고 있다.
PPT 구매력 평가선으로 조정된 노동자 1인당 GDP 차이를 인적 자본, 물적 자본, 기술의 기여. 다음의 몇십 년 동안 투자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물적 자본을 계산하였다. 4열은 미국의 노동자 1인당 물적 자본에 대한 각국의 1인당 물적 자본의 비율을 보여준다.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물적 자본 스톡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노르웨이와 같이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물적 자본 스톡을 가진 국가들도 있다. 총생산함수 형태에 대한 추정. 이 장의 블록에서 총생산함수의 추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을 이용하면 어떻게 노동의 효율성 단위와 물적 자본 스톡이 PPT로 조정된 노동자 1인당 GDP를 전환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기여를 실질적 PPT로 조정된 노동자 1인당 GDP와 비교해 보면 GDP 20-12 기술이 PPT 구매력 평가선으로 조정된 노동자 1인당 GDP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지 추론할 수 있다. 물론 특히 물적 자본과 노동 자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GDP는 기술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가정한다. 총생산함수의 추정이 주어지면 실질적 GDP의 총효율성 단위와 물적 자본 스톡을 이용하여 만약 모든 국가가 미국과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국가들은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었을까 계산할 수 있다. 도표 5열에 이 값이 나와진다. 실질적인 소득과 이러한 가상적인 수치 차이가 기술 기회를 나타낸다. 도표는 몇몇 강력한 사실을 밝혀준다. 도표 20-1, 20-3에서 이미 본 패턴과 일관되게 미국의 PPT로 조정된 노동자 1인당 GDP는 인도의 8.5배 있다. 미국의 13.2에 비하면 인도의 평균 교육 연수는 6.2년, 인도 1인당 물적 자본 지수는 미국의 3%이다. 만약 가상적으로 인도가 미국의 기술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전형적인 1인당 노동자 1인당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5열 그 답이 24,056달러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의 기술이 미국과 같은 수준이라면 가상적으로 인구의 구매력 평가서로 조정된 1인당 구매 GDP는 현재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이것은 기술 차이만큼 효과임을 의미한다. 게다가 인도가 인적 자본과 노동의 1인당 물적 자본도 미국의 수준만큼 증가시켰을 때 PPT로 조정된 노동자 1인당 GDP가 미국 수준만큼 증가하였을 것이다. 물적 자본 기술을 가진다면 인도는 미국과 똑같은 수준의 PPT로 조정된 1인당 GDP를 가질 것이다. 인도의 경우 이것은 또 다른 4.7배를 증가한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기술의 차이는 단지 경제 혹은 기업의 입수할 수 있는 생산에 대한 지식의 차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경제학 교수와 농구 선수에 의해서 보았듯이 생산의 효율성의 차이를 또 반영한다. 그러나 만약 생산 요소의 측정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이것은 기술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국가 간 인적 자본이 다른 것은 평균 교육 연수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질의 차이가 주된 요인이다. 만약 부유한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방법론은 과장된 기술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질문: 왜 평균적인 미국인이 평균적인 인도인보다 훨씬 더 부자인가?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와 물적 자본의
수탁의 차이는 중요하다. 만약 인도가 미국과 똑같은 기술 수준에 근접하면 생산의 효율성 차이를 포함하여 인도의 노동자 1인당 GDP는 13,026달러에서 24,057달러가 될 것이다. 이것은 거의 2배로 높다. 인구의 노동의 총생산 효율 단위와 물적 자본을 미국 수준까지 높이면 1인당 소득이 4.7배 증가한다. 자료 구매력 평가서로 조정된 1인당 소득, 교육, 투자에 대한 국가 간의 자료. 주의, 기술 차이는 생산의 효율성 차이를 포함하고 축적 오류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총 소득 혹은 국내 GDP를 총 인구로 나눈 GDP는 국가 간에 상당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과 노르웨이와 같은 이 국가들은 1인당 소득은 아프가니스탄, 니제르, 콩고 민주공화국과 같은 나라의 40배 이상이다. 국가 간 1인당 GDP는 현재 환율에 의존하는 환율 기반 척도 혹은 각 국가의 대표적인 바스켓의 측정된 비용을 비교하는 구매력 평가 기반 PPP가 기반 척도를 이용하여 비교할 수 있다. 구매력 평가 기반 척도는 국가 간의 상대 가격의 차이를 더 적절하게 파악하고 환율 변화로 인한 변동이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는 경향이 있다. 1인당 GDP는 한 국가의 많은 다른 정보, 건강, 교통, 불평등, 빈곤에 빠뜨리고 있지만 국가의 번영의 정도를 잘 나타내며 더 높은 1인당 GDP는 전형적으로 더 높은 기대 수명, 더 좋은 교육, 더 낮은 빈곤과의 상관관계가 있다. 총 생산 함수는 한 국가의 GDP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 물적 자본 수타, 기술, 생산 효율성과 연결해준다. 더 나은 기술 및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더 큰 노동의 총 생산 효율성과 물적 단위인 GDP를 증가시킨다. 노동의 총 생산 효율성 단위와 물적 자본 스톡은 GDP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노동자 1인당 GDP 국가 간의 차이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기술과 생산의 효율성이다. 핵심 용어 구매력 평가설 Purchasing Power Parties 기술 테크놀로지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 노동자 1인당 GDP 물적 자본 스톡 생산성 생산의 효율성 연구개발 인적 자본 총 생산 함수 한계 생산 체감 법칙 1인당 GDP 1인당 하루 빈곤선